스산한 바람이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뺨을 간질렸다. 늦가을이었다. 도시 외곽에 자리한 이 낡은 단독주택으로 이사 온 지 이제 겨우 사흘째,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푼 기대와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건 이 집이 풍기는 오래된 냄새 때문이거나 밤이 되면 유난히 깊어지는 정적 때문일지도 몰랐다. 나, 서지우, 28. 몇 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숨막히는 도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나게는 조용히 홀로 지낼 공간이 절실했다. 이 집은 그런 내게 안성맞춤인 듯 보였다. 시내와는 제법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도 드물었다. 무엇보다 저렴한 월세가 가장 큰 매력이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이 좀 있긴 하지만 혼자 지내기엔 아늑할 겁니다. 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서 나는 미묘한 주저함을 읽었던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그저 기분 탓이었을지도. 집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밤이 되면 희미한 정우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어두컴컴한 복도까지.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낡음이 주는 고즈넉함이 좋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라면 지난날의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삿짐 정리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풀담한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방구석에는 옷가지와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낮에는 햇볕이라도 들어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해가 짧아진 탓에 오후 4시만 넘어가도 집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다. 그럴 때면 나는 괜스레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스산함을 넘어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음들은 자꾸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저녁으로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저녁은 익숙했지만 이 넓고 텅 빈 집에서의 첫 주말 저녁은 유난히 외로웠다. 텔레비전도 없이 적막감 속에서 후루룩 면을 넘기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문득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의 현관문은 낡은 나무 문이라 잠금 장치가 허술해 보였다. 이중 잠금 장치가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확인차 현관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다행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 내 침실로 향하는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외출할 때 닫아두고 나왔는데 바람 때문인가 하지만 오늘 바람은 주로 창문을 흔들었지. 방문을 열 만큼 집 안으로 세차게 불어닥치지는 않았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침실로 향했다. 끽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방문이 조금 더 열렸다. 방 안은 불이 꺼져 있어 칠흑처럼 어두웠다.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가 힘겹게 불을 밝혔다. 방 안은 내가 아침에 나갔을 때와 똑같았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도 잘 닫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방문은 왜 열려 있었던 걸까? 나는 아마도 내가 문을 덜 닫았거나 집안의 미세한 기압 차이 때문에 저절로 열린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뒤척일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 소리가 울부짖듯 들려왔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몇 번이나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편안한 잠은 아니었다. 꿈속에서 나는 끝없이 어두운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복도 끝에는 늘 살짝 열린 방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채 나는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낯선 환경에 대한 예민함 때문이기를 나는 간절히 바랐다. 이 집에서 나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나는 이미 무언가의 시작점에 발을 들여놓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 무언가가 결코 반갑지 않은 존재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조금은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어젯밤의 불안감은 마치 한바탕 악몽을 꾼 듯 희미해져 있었다. 나는 애써 밝은 생각을 하려 노력했다. 그래, 겨우 이틀 밤을 보냈을 뿐이다. 낯선 곳에서는 누구나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방문이 열려 있었던 것도, 삐걱거리는 소리도 모두 이 낡은 집이 가진 자연스러운 특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나는 부지런히 집 안팎을 정리했다. 잡초가 무성했던 작은 마당을 깨끗하게 가꾸고 삐걱거리던 방문에는 기름칠을 했다. 먼지 쌓인 창문도 반짝반짝하게 닦았다. 조금씩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며 나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곳에서 정말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상한 일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일들이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제자리에 두었던 물건이 아주 살짝 다른 곳에 놓여 있다거나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일들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건망증이 심해졌거나 혹은 너무 조용한 환경 탓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부터는 마냥 무시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집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고 오직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바로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너무나도 생생한 목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거실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현관문도 잠겨 있었다.
그렇다면 방금 그 목소리는 뭐였을까? 환청이었을까?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애써 태어난 척 다시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더 이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등 뒤에 쏠려 있었고 귓게는 방금 들었던 그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의 모든 문이란 문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창문이란 창문도 모조리 걸어 잠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귓게는 온갖 소리들이 맴돌았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정체 모를 속삭임까지.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었다. 며칠 뒤에는 더욱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을 때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사과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과는 마치 누군가가 한 입 베어 문 것처럼 움푹 파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검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마치 피처럼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피가 아니라 짙은 색의 과일즙인 듯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섬뜩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이 집에는 나 혼자 살고 있는데 고양이라도 들어왔던 걸까?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고양이가 들어올 만한 구멍도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하지만 그 섬뜩한 광경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나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이 집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것 같았다. 나는 가능한 한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침대 밑과 옷장 안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물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가끔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마 이 집에서 겪고 있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는 털어놓을 수 없었다. 친구들은 분명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그저 예민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뻔했다. 나는 점점 더 혼자만의 공포 속에 고립되어 갔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집 안어디에 있든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도 보이지 않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은 차갑고 집요해서 마치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샤워를 할 때도 불안감의 욕실 문을 제대로 닫지 못했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커튼을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공포일까? 아니면 이 집에는 정말로 나 말고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가졌던 작은 희망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이제 내 마음속에는 오직 짙은 불안과 공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매일 밤 어둠과 함께 더욱더 짙어져만 갔다. 이 집은 나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나는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기이한 현상들은 더욱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착각이나 예민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나를 조롱하고 시험하는 듯 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것은 물건들의 움직임이었다. 이전에는 아주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대놓고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곤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머리맡에 두고 잔 휴대폰이 부엌 싱크대 위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책이 욕실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다. 처음에는 내가 밤새 몽유병이라도 앓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집안의 정막을 깨기 위해 켜놓은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꺼져버렸다. 리모컨을 눌러 다시 켜보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고장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텔레비전 본체의 전원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화면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그저 검은색 노이즈만이 가득한 오래된 필름 영상 같은 것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름이 끼쳐 황급히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악몽도 점점 심해졌다. 매일 밤 나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어두운 복도를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복도 끝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나면 한동안 공포감에 몸을 떨며 쉽게 다시 잠들지 못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 그림자가 더 이상 꿈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뒤척이다 문득 시선이 느껴져 눈을 떴다. 방 안은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아 칠흑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내 침대 발치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형태는 불분명했지만 그것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온몸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고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림자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주 천천히 스르륵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사은 탓에 퀭한 모습이었다. 간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침대 발치에서 느껴졌던 그 싸늘한 존재감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당장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다. 나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니 살은 빠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 섬뜩했다. 혹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분명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할 것이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 거대한 공포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가워졌다. 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벽과 천장에서는 이유 모를 얼룩들이 번져나갔다. 마치 이 집 자체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돌며 나를 압박해왔다. 때로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내 귓가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이기도 했고, 때로는 차가운 손길로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가위에 눌렸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의식만 또렷한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내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듯한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쯤이면 간신히 가위에서 풀려났지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혹시 이전에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동네 오래된 슈퍼마켓 주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그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저 오래된 빈집이었지. 젊은 아가씨가 들어와 살 줄은 몰랐네. 그의 말은 아무런 단서도 되지 못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나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대로 서서히 미쳐가거나 아니면 저 그림자에게 완전히 잠식당하고 마는 것일까? 공포는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웃음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집과 그림자, 그리고 나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그림자는 결코 나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나를 원하고 있었다. 아주 깊고 어두운 방식으로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침부터 잿빛 구름이 해를 가렸고 간간히 차가운 빛까지 흩뿌렸다. 스산한 날씨 탓인지 아니면 연일 계속되는 불면과 공포 때문인지 내 몸은 아침부터 솜처럼 무거웠고 마음은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음습하게 느껴졌다. 창밖에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젖은 바람에 울부짖듯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와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며칠 전부터 나는 집을 떠날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돈도, 갈 곳도 마땅치 않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거나 끔찍한 일을 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인터넷으로 당이 임대방을 알아보거나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연락해 혹시 잠시 머물 곳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야채 몇 조각과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우유,
한 팩이 전부였다.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 저녁이 되자 빗줄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어둠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나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켰다. 어둠이 두려웠다. 어둠 속에서는 그 존재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텔레비전을 켜고 싶었지만 며칠 전에 그 섬뜩한 경험 때문에 차마 리모컨에 손이 가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으로 의미 없이 인터넷 기사를 뒤적이거나 소리 없이 게임을 했다.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밖은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그때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전이 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그것의 장난일까? 불은 몇 번 더 위태롭게 깜빡이다가 결국 힘없이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내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아 더듬거렸다. 액정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주위를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넓은 집의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선 초를 찾아야 했다. 이사 올 때 비상용으로 사두었던 초가 분명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내 움직임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듯했다. 부엌에 도착해 서랍을 열고 손으로 휘저어 초를 찾았다. 다행히 몇 개 남아 있었다. 라이터도 함께 찾았다. 쇠불을 붙이자 주황색 불꽃이 흔들리며 주변을 희미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 불빛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의 가구들과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초를 든 채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했다. 어차피 전기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이 어둠 속에서 거실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침대에 누워있는 편이 조금이나마 안전할 것 같았다. 침실 문은 오늘도 어김없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거실보다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촛불을 방 안으로 비추자 침대와 책상, 옷장에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다. 나는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초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습관처럼 침대 밑을 살펴보려 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 불빛을 비춰볼까 생각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애써 태어난 척 침대에 걸터 앉았다. 겉옷도 벗지 않은 채였다.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도록 촛불이 가늘게 흔들리며 내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두 손을 모아 꼭 잡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였다. 침대 밑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세워. 마치 누군가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옷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제발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시선은 침대 밑, 어둠이 가장 깊게 드리워진 그곳에 고정된 채였다. 심장이 귀 밑에서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둠 속에서 그 정체 모를 무언가가 숨 쉬고 있었다. 바로 내 발밑에서. 이 운명의 밤. 드디어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려는 것일까? 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공포의 실체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슥. 그 소리는 분명 침대 밑에서 들려왔다. 아주 짧고 희미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려 애썼다. 이 집에서 쥐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 오래된 마룻바닥이 뒤틀리는 소리. 그것도 아니었다. 그 소리는 분명 살아있는 존재가 내는 소리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쩌면 몇 초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침대에 걸터 앉은 채 시선은 바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협탁 위의 촛불이 불안정하게 일렁이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춤추게 했다. 그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다.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그때 협탁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이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림이거나 혹은 이 시간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니 광고 문자 같은 것이리라.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그 짧은 진동이 가져온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휴대폰이 협탁 가장자리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다. 안 돼.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휴대폰은 협탁 아래로 툭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하필이면 휴대폰은 침대 밑으로 대구르르 굴러 들어가 버렸다. 액정이 아래로 향했는지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망했다. 이제 어떡하지? 휴대폰 없이는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대로 있다가는 공포감에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움직여 침대에서 내려왔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우선 휴대폰을 찾아야 했다. 나는 협탁 위의 촛불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촛농이 손등 위로 떨어져 뜨거웠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침대 밑을 향해 촛불을 비춰보려 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제발 아무것도 없기를. 그냥 먼지 쌓인 바닥이기를.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촛불의 희미한 빛이 침대 밑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고 텅 빈 공간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쌓인 먼지와
거미줄 몇 가닥이 전부인 듯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이었다. 촛불이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갑자기 크게 일렁였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어둠이 살짝 걷히면서 나는 보고야 말았다. 침대 가장 안쪽 벽과 맞닿은 구석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형체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존재였다. 검고 길고 마른 듯한 사람의 형상이었다. 아니,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것은 등을 내 쪽으로 향한 채 마치 태아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눈앞에 그 끔찍한 광경만이 뇌리에 박혀들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웅크리고 있던 그것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혹은 내 존재를 이제야 알아차린 것처럼. 기기익,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낡은 침대 프레임이 비명을 지르듯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촛불마저 바닥에 떨어뜨렸다. 핑그르르 몇 바퀴 돌던 촛불은 다행히 꺼지지 않고 위태롭게 빛을 유지했지만 방 안은 아까보다 훨씬 더 어두워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점이 반짝였다. 그것은 눈이었다. 인간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짐승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원한을 담고 있는 듯한 눈. 그 눈은 정확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공포로 절규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보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바로 내 발밑에서, 이 집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의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부분은 창백하다 못해 시체처럼 보였다. 입술은 검붉게 말라 있었고 코는 비정상적으로 높이 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 모든 감정이 빨려 들어간 듯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향한 강렬한 집착과 광기를 뿜어내고 있는 듯한 그 섬뜩한 눈빛.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 나를 삼키기 위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촛불은 마지막 힘을 다하듯 가냘프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나와 그것은 숨 막히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세상에는 오직 나와 그것, 그리고 이 끔찍한 공포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것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웅크리고 있던 자세를 풀 때마다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계의 억지로 시동을 거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공포가 너무 극심하면 오히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촛불에 흔들리는 빛 속에서 그것의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뒤틀려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는 팔다리는 마른 나뭇가지를 연상시켰고 앙상한 갈비뼈는 피부를 뚫고 나올 것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피부는 창백함을 넘어 마치 밀랍처럼 보였고 곳곳에는 검푸른 반점들이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부패해온 시체 같았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것의 얼굴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기이할 정도로 넓었고 눈썹은 거의 없었다. 움푹 팬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섬뜩한 집요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코는 매부리처럼 날카롭게 휘어져 있었고 얇게 다물린 입술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나는 그것이 금방이라도 내게 무언가를 속삭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마침내 완전히 몸을 일으켜 침대 밑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키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했다.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룻바닥이 비명을 질렀고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여전히 내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마치 강력한 자력에 이끌리는 쇠부티처럼 내 시선은 그것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것은 내게서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호기심 많은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관찰하듯 혹은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탐색하듯 그것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때 나는 그것에게서 아주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역겨운 부패의 냄새가 뒤섞인 듯한 악취였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가 코를 파고들어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누구세요? 나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천천히 마른 팔을 들어 올렸다. 앙상한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손톱은 검고 뾰족하게 자라 있었다.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나는 마침내 공포의 마법에서 풀려난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것의 손가락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과 함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느낌이 나를 덮쳤다. 그것의 소나기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나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헤아. 그것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공포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지난 몇 주간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공포와 불안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는 눈앞의 실체적인 위협으로 변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악몽일 뿐이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일지도 모른다고. 제발 꿈이기를.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 있기를. 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과 코를 찌르는 악취, 그리고 눈앞의 섬뜩한 존재감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지독한 현실이었다. 나는 지금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끔찍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을 쳐야 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의 소나기에 붙잡힌 순간, 극도의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힘이 온몸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무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존 본능이 마침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심형과도 같은 그것의 눈동자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 역겨운 악취가 콧속을 더욱 강하게 파고들었다. 놓으라고. 나는 있는 힘껏 소리치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것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게 짓누르며 질질 끌고 가려는 듯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이야. 나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주변을 닥치는 대로 휘저었다. 그때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잡혔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촛대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꽉 움켜쥐고는 있는 힘껏 그것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폐역,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촛대가 그것의 머리 어딘가에 부딪혔다. 그것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움찔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나를 붙잡고 있던 소나귀의 힘이 아주 미세하게 약해졌다. 기회는 이때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그것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어깨에서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넘어져 나뒹굴면서도 미친 듯이 방문을 향해 기어갔다. 등 뒤에서 그것이 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낮고 섬뜩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지옥 같은 방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방문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거의 기다시피 문고리를 잡고 미친 듯이 당겼다. 끼익 낡은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나는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복도로 뛰쳐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현관문을 향해 달렸다. 공쾅, 복도에서 무언가가 넘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것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공포는 극에 달했지만 발을 멈출 수는 없었다. 만약 여기서 잡힌다면 정말로 끝장이다. 나는 더듬거리며 벽을 짚고 뛰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용케 균형을 잡고 계속해서 달렸다. 현관문까지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어깨의 통증은 이미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현관문 손잡이가 손에 잡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미친 듯이 잠금 장치를 풀었다. 낡은 잠금 장치는 왜 이렇게 뻑뻑한 것인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열리던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말을 듣지 않았다. 제발, 제발 열려. 나는 거의 울부짖으며 문고리를 돌리고 당겼다. 그때 바로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것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섬뜩한 악취가 다시 코를 찔렀다. 그것이 바로 내 뒤까지 쫓아온 것이다. 철컥. 드디어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있는 힘껏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배부 깊숙이 들어오며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만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집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멈춰 섰다. 비에 흠뻑 젖은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엉망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근처 가로등 아래로 다가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내려다본 내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어깨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그때 저 멀리 내가 뛰쳐나온 집이 보였다. 2층 침실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 창문가에 마치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을.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놓쳐버린 먹잇감을 아쉬워하는 듯, 혹은 다음 기회를 노리는 듯. 소름이 다시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저 그 집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공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는지 모르겠다. 비에 젖은 맨발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워졌을 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작은 편의점 간판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새벽 시간이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카운터에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졸린 눈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의 엉망인 행사액을 본 그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 반, 경계심 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온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도와주세요, 제발. 간신히 쥐어짜낸 내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나는 카운터에 몸을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내게 다가왔다.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경찰. 그 단어가 귓가에 박혔다. 그래.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그 끔찍한 존재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나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네, 경찰. 그 집에 괴물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내뱉는 말들은 횡설수설 그 자체였다. 아르바이트생은 잠시 내 말을 이해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괴물이요? 혹시 강도라도 들었나요? 강도. 차라리 강도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겪은 것은 인간의 소행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침대 밑에 아주 끔찍한 그것이 저를. 하지만 내 설명은 공포에 질린 사람의 헛소리처럼 들릴 뿐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은 점점 더 난감해져 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운터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다. 아마도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일단 진정하시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들었지만 물을 마실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온 신경이 다시 그 집으로 향해 있었다. 그 검은 형체가 지금도 창가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찾아 이 거리로 나올까?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편의점 앞에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대략적인 상황을 전달받은 듯 나를 의심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경찰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내가 겪은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사온 첫날부터 시작된 기이한 현상들, 점점 심해지는 공포,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된 침대 밑의 끔찍한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2 경찰관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어려 있었다.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혹시 최근에 안 좋은 일을 겪으셨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건 아닌가요? 역시나였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나 망상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 어깨를 보세요. 이것도 그것에게 잡혀서 생긴 상처라고요. 나는 거의 울부짖으며 내 어깨를 가리켰다. 시퍼렇게 멍들고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 상처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도망치다가 어디에 부딪혀 생긴 상처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결국 경찰관들은 나를 진정시키고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다. 아침이 되면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형식적인 말과 함께였다. 그들은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눈치였다. 그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의 하룻밤 소동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경찰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나를 순찰채 태워 집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었다. 차마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갈 용기는 없었기에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편의점 근처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비는 그쳤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편의점 앞간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 온몸은 젖은 채로 덜덜 떨렸고 마음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리고 그 끔찍한 존재는 여전히 그 집에 어쩌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날이 밝는다고 해서 이 모든 공포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뚜렷하고 잔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만이 나를 짓눌렀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아침은 잿빛 절망 그 자체였다. 밤새 내린 비로 세상은 온통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꼬박밤을 새운 탓에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을 짓누르는 공포와 무력감이었다. 해가 뜨자 어젯밤의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침대 밑에 그 형체, 나를 움켜쥐던 차가운 손길, 그리고 창가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섬뜩한 눈동자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이 아닌 바로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다. 경찰은 아침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연락을 해왔다. 어젯밤 내가 지목했던 그 집을 순찰해 보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내가 말했던 괴물은 당연히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았다. 내 모든 짐과 생활용품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들을 가지러 가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몇 시간을 고민한 끝에 딱 한 번만 낮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가 최소한의 중요 물품만 챙겨 나오기로 결심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대학 동기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내 연락에 놀란 듯 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는 물론 나는 괴물 이야기는 빼고 강도를 만난 것 같다고 둘러댔다 걱정하며 기꺼이 와주겠다고 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내 헬쑥한 모습과 엉망인 행사액을 보고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젯밤 겪었던 일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하지만 괴물에 대한 언급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설명했다. 민지는 내 말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약간의 의구심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그 집으로 향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여전히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의 공포가 다시 엄습해왔다. 괜찮아, 지우야, 내가 같이 있잖아. 민지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용기를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끽 낡은 문소리가 어김없이 울려 퍼졌다. 집안은 어젯밤 내가 뛰쳐나왔을 때와 거의 똑같았다.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부엌 서랍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공기가 한층 더 무겁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 존재가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숨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우리는 곧장 내 침실로 향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지의 격려에 힘입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여전히 어두컴컴했다. 나는 벽을 더듬어 불을 켰다. 다행히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는 가지런했고 바닥에 떨어졌던 촛대도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침대 밑을 차마 확인할 수 없었다. 그곳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그 끔찍한 형체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다. 나는 최대한 빨리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기 시작했다. 지갑, 신분증, 약간의 옷까지, 그리고 노트북. 다른 것들은 미련 없이 포기하기로 했다. 민지는 내가 짐을 챙기는 동안 불안한 듯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근데 지우야, 정말 이상하다. 어젯밤에 그렇게 심한 일을 겪었는데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강도가 들었다면 뭔가 부서지거나 했을 텐데. 민지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다. 짐을 다 챙기고 서둘러 집을 나오려 할 때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침대 머리맡 벽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검붉은색에 마치 피가 묻은 손으로 벽을 짚은 듯한 자국이었다. 어젯밤에는 분명 없었던 자국이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이 남긴 흔적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망상이라는 증거일까?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팔을 잡아 끌고 미친 듯이 그 집을 뛰쳐나왔다. 더 이상 단 1초도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 후 나는 한동안 민지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기 일쑤였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고 어두운 곳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특히 침대 밑은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몇 주가 지나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집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결국 그 집에 있던 나머지 짐들을 모두 포기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상관없었다.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시면의 눈동자, 차가운 손길, 그리고 벽에 남아있던 섬뜩한 손자국은 밤마다 나를 찾아와 괴롭혔다. 나는 이 끔찍한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내 영혼의 한 구석이 그 집에, 그 어둠 속에 영원히 잠식당해 버렸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진 공포의 흔적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민지의 집에서 잠시 신세를 진 후 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작은 원룸을 얻었다. 다행히 햇볕이 잘 들고 보안도 철저한 곳이었지만 나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껴야 했다.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 사용했고 침대 밑에는 온갖 물건들을 쑤셔 넣어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옷장문은 언제나 굳게 닫아두었고 잠들기 전에는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다. 혹시라도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점차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고립되어 갔다. 가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웃음을 잃은 창백한 얼굴, 공허한 눈빛, 그리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한 표정. 28배 나는 이미 삶의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듯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내가 겪었던 일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그저 내가 겪은 일을 트라우마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설명할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마주했던 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악의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였다. 가끔 인터넷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도 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분명 존재했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과장된 괴담으로 치부되거나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나는 내 고통을 온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존재는 그곳에 머무르며 또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오직 나만을 목표로 삼았던 것일까? 가끔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 나를 괴롭혔지만 차마 그 집 근처에는 다시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저 외면하고 잊어버리려 애쓸 뿐이었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특히 비가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정체 모를 속삭임, 그리고 침대 밑에서 나를 올려다보던 그 심연의 눈동자까지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며 이 지긋지긋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해야 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잠들지 못한다. 항상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채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아야 겨우 잠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는 어김없이 그 존재가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꿈속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그것은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속삭인다. 결국 너는 내 것이 될 거야. 어쩌면 나는 이미 그 존재에게 잠식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내 영혼의 일부는 이미 그 어둡고 축축한 집, 그 끔찍한 침대 밑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공포의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 글을 쓰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귓게는 또다시 그 존재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하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존재하며 그 어둠은 언제든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밤, 침대 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로 확인하려 하지 마라. 그저 무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나와 같은 영원한 밤 속에 갇히게 될지도 모르니까. 창문 밖, 빗줄기 사이로 검은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 그것이 나를 보며 웃고 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온 것 같다. 그것이 웃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어른거리던 검은 형체는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창문에 바짝 다가서 있었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얼굴에는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기쁨이나 환희의 미소가 아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먹잇감을 손에 넣은 포식자의 만족스럽고도 잔혹한 미소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공포가 심장을 올가매는 것을 넘어 마치 온몸의 세포가 그 존재의 악의에 반응하며 스스로 활동을 멈추는 듯 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것의 존재감은 이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싸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코를 찌르던 역겨운 부패의 냄새가 다시 진동했다. 안돼, 오지마.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마치 투명한 관 속에 갇힌 듯 나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길고 앙상한 검은 손톱이 달린 그 손가락이 창문 유리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그것이 유리를 깨고 들어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의 손가락은 마치 연기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스르르 유리를 통과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말도 안 돼.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나의 모든 이성과 상식을 비웃고 있었다. 그것의 손가락이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내 시선은 그 섬뜩한 손가락 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혹은 소중한 물건을 확인하듯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내 뺨을 향해 다가왔다. 차가운 감촉이 뺨에 닿았다. 얼음 조각이 피부에 직접 닿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냉기였다. 그리고 그 냉기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내 모든 생명력과 의지가 그 손가락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 듯했다. 드디어 찾았다. 귓게, 아니,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원혼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인 듯한, 혹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섬뜩하고 기괴한 음성이었다. 그것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창문 유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것은 이미 내 공간 안으로, 내 존재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것의 텅 빈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끝없는 어둠과 고통, 그리고 영원한 절망만이 존재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그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의식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따뜻했던 기억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삶에 대한 애착, 그 모든 것이 차가운 억압도, 감정도, 그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갔다. 마치 짙은 안개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것처럼, 혹은 깊은 바닷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나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육체라는 껍데기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안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린 듯 했다. 아니, 어쩌면 그 존재에게 흡수되어 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것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함께 속삭이게 될 운명이었을까. 마지막으로 느껴진 것은 차가운 냉기와 함께 온몸을 감싸는 듯한 기이한 충만감이었다. 그것은 공포도 고통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듯한 섬뜩하면서도 평온한 느낌.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혹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마침내 순응하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그렇게 지워졌다. 내가 남긴 이 기록만이 어딘가에 남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속삭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부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그 어둠을 들여다보지 않기를.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당신의 침대 밑에서처럼